술을 마시고 시속 110km로 달리다 사람을 치어 죽였습니다. 판결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감옥엔 단 하루도 가지 않았습니다. 수천억을 횡령한 재벌 총수. 판결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역시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수십 년, 많게는 수백 년형이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사람을 죽여도 수천억을 훔쳐도 상황에 따라 감옥에 안 갑니다. 우리나라는 왜 이런 판결이 나오는 걸까요? 형량은 왜 이렇게 약할까요? 바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2024년 대구의 한 도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가해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2%였습니다. 면허 취소 기준인 0.08을 훌쩍 넘기는 건 기본이고 성인 기준으로 소주 한 병 넘게 마셔야 나오는 수준입니다. 심지어 제한속도 60km 도로에서 시속 110km로 질주했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에는 이런 문구들이 등장합니다. 숙취운전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 점,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결과는 징역 3년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집행유예가 붙어 감옥엔 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우리나라 법은 너무 약한 거 아니냐고 생각하죠. 그런데 의외의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 법정형은 약하지 않습니다. 강력범죄 최고형은 사형입니다. 성범죄 최고형은 무기징역이고요. 방금 본 음주운전 사망사고도 법정 최고형이 무기징역입니다. 법정만 놓고 보면 한국의 처벌 수위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왜 실제 형량은 이렇게 가볍게 나오는 걸까요? 그리고 법전에 적힌 형량과 실제 판결 사이엔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걸까요? 단순히 법이 약하거나 판사 개인의 성향 문제가 아닙니다. 법이 만들어진 태생적인 한계, 그리고 지금 터지기 직전인 현실 문제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거든요. 이 구조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195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한국 형법은 1953년에 제정됐습니다. 6.25 전쟁이 한창이던 부산 피란 시절이었죠. 사실 1948년에 정부가 수립됐으니 하루빨리 우리만의 법을 만들어서 일제의 잔재를 털어내야 했습니다. 번듯한 독립국가가 됐는데 식민지 시절 법을 그대로 쓸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준비할 틈도 없이 1950년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래도 나라를 운영하려면 법이 필요했습니다. 전쟁 중에라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결국 제대로 된 연구나 토론은커녕 포탄이 떨어지는 전쟁통에 쫓기듯이 형법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것도 힘든 판국에 전 세계 법을 비교하고 연구할 시간 당연히 없었겠죠. 결국 가장 손쉽고 익숙한 방법을 택합니다. 우리가 청산하려고 했던 그 일제강점기 형법을 아이러니하게도 거의 그대로 번역해서 가져온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가져온 그 일본 형법의 뿌리입니다. 19세기 독일, 정확히는 프로이센의 형법을 본뜬 거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시 프로이센이나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천황이나 황제가 다스리는 제국이었습니다. 제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안전이 아닙니다. 국가의 안위와 왕권의 유지가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의 설계 자체가 지금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국가나 왕에게 대드는 반역죄, 내란죄 같은 건 체제에 위협이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엄벌했습니다. 반면에 백성들끼리 싸우는 건 누가 누구를 때리고 사기치는 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취급했습니다. 국가의 기틀을 흔드는 일은 아니니까요. 이 흔적은 70년이 지난 우리 형법에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형법책을 펼치면 가장 먼저 나오는 범죄가 강력범죄나 성범죄가 아닙니다. 제1장이 내란의 죄입니다. 국가는 맨 앞줄 상석에 앉아있고 정작 개인의 생명을 다루는 범죄는 저 뒤편으로 밀려나 있는 셈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황제를 지키기 위해 만든 19세기 제국의 법. 그걸 전쟁통에 급해서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1953년 대한민국. 그 낡은 틀을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본 뼈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사이에 변화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2007년에 양형위원회가 생겼고 2009년부터 양형기준이라는 게 시행됐거든요. 이게 왜 생겼느냐? 그 전까지는 이른바 고무줄 판결이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죄를 지어도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누구는 징역 1년, 누구는 징역 5년. 말 그대로 들쑥날쑥했습니다. 이걸 좀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양형기준제를 도입한 겁니다. 양형기준은 쉽게 말해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이 범죄는 대략 이 정도 형량이 적당합니다 라고 일종의 모범 답안을 제시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 기준을 만들 때 범죄자에게 이 정도 벌을 줘야 마땅하다고 연구해서 정한 게 아닙니다. 그동안 판사들이 실제로 얼마나 선고했는지를 싹 모아서 그냥 평균을 낸 겁니다. 문제는 그 과거의 판결들이 이미 솜방망이였다는 점입니다. 애초에 낮았던 옛날 형량들을 평균 내서 기준을 만드니까 새로 만든 기준표도 당연히 낮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바닥인 점수들을 모아 평균을 냈으니 결과도 바닥인 셈입니다. 오죽하면 당시 양형위원회 소속 전문가조차도 처벌 수위가 낮다는데 동의할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2009년 처음 만들어진 강력범죄 양형기준을 보면 기본 형량이 고작 8년에서 11년이었습니다. 강력범죄인데 기본이 8년에서 11년인 겁니다. 일반인들 상식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기징역쯤은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이게 너무 낮다는 비판이 나오니까 나중에 8년에서 16년으로 올렸지만 그래도 여전히 법정형에 비하면 낮은 수준입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정 최고형은 무기징역인데 2023년에 새로 만들어진 양형기준을 보면 최고가 5년 6개월입니다. 법은 판사 손에 무기징역까지 때릴 수 있는 칼이 지어졌는데 정작 사용설명서에는 딱 5년 정도만 배라고 적혀있는 꼴입니다. 그렇다면 수천억 원을 횡령한 중범죄, 어떤 논리로 형량을 3년 밑으로 맞추는 걸까요? 이때 등장하는 게 각종 감경 사유입니다. 2008년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사건을 보겠습니다. 회사 돈 693억 원을 횡령하고 1천억 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였습니다. 1심에서 징역 3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으로 바뀌며 풀려났습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09년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1,100억 원대의 탈세와 배임이 인정됐는데 집행유예였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1조 5천억 원대 분식회계와 부당 내부 거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조양우 한진그룹 회장도 횡령과 탈세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박용성, 박용호,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들은 289억 원 횡령과 2,797억 원 분식회계로 모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결과는 약속이나 한 듯 똑같았습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범죄 금액이 수백억 원이든 수천억 원이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래서 재벌 사모법칙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정찰제 판결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왔고요. 왜 하필 3년이냐? 형법 62조 때문입니다. 집행유예는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때만 가능하거든요. 3년에서 단 하루만 들어도 무조건 감옥에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피고인을 감옥에 안 보내고 싶으면 어떻게든 형량을 3년 밑으로 맞춰야 하는 겁니다. 범죄 금액이 수백억 원이든 수천억 원이든 결과가 똑같이 징역 3년 밑으로 나오는 건 그래야 집행유예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메커니즘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형법 51조를 보면 양형을 정할 때 참작해야 할 사항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나이, 성행, 환경, 동기, 수단, 결과,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까지. 여기에 형법 53조는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감경할 수 있다고 명시해뒀습니다. 실제로 재벌 총수 판결문에 단골로 등장하는 감경 사유들은 이렇습니다. 경제발전에 기여했다.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피해를 변제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했다. 이런 이유들이 면죄부처럼 작동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 2004년 국정감사에서 고 노회찬 의원이 서울고등법원장에게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평생 땀 흘려 농사 지으며 사회에 기여했으니 감형한다거나 저임금에도 묵묵히 일하며 산업발전에 이바지한 노동자니까 감형해준다. 이런 판결 본 적 있습니까? 물론 없었겠죠. 경제에 기여했다는 건 오직 재벌 총수들에게만 허락된 감경 사유였으니까요. 문제는 1심에서 실형이 나와도 끝이 아니란 겁니다. 항소심, 즉 2심이 남아있거든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를 보면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사건 중
46.8%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뒤집혔습니다. 절반 가까이가 풀려난 셈입니다. 뉴스에 실형 선고라고 나와도 그게 끝이 아닌 이유입니다. 이런 현상은 재벌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 윤창호 씨 사건이 터지면서 국민적 공분 속에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법이 바뀌어도 현실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019년 기준 음주운전 사망사고 1심에서 76%가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법 개정 전인 2010년보다 집행유예 비율이 오히려 더 늘어난 겁니다. 이유는 판사들의 장량감경 남발 때문입니다. 장량감경은 판사가 보기에 정상참작 할 만한 사유가 있다 싶으면 법정 형량을 절반으로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법정 하한이 3년이어도 판사가 반으로 깎으면 1년 6개월이 되고 그러면 집행유예가 가능한 구간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입법부가 아무리 법을 강화해서 하한선을 올려놔도 사법부가 재량으로 깎아버리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는 구조인 겁니다. 실제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판결문을 분석해보니 사망사고 가해자의 65%가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재범률도 심각합니다. 음주운전 적발자 10명 중 4명은 또다시 운전대를 잡습니다. 그런데도 반성했다, 우발적이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나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28%에 전과 3범인데도 벌금형을 받은 사례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재벌범죄, 음주운전, 아동학대, 성범죄가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이유. 본질은 같습니다. 판사가 형량을 깎아줄 명분을 찾기가 너무 쉽다는 겁니다. 가해자가 초범이라서, 상습범이 아니라 그날 딱 한 번 실수한 거라서, 혹은 숙취운전이라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그렇게 형량은 3년 이하로 쪼그라들고 결국 집행유예로 풀려납니다. 여기에 최근엔 새로운 감형수단까지 등장했습니다. 형사공탁입니다. 예전에는 피해자가 합의를 안 해주면 감형받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해자가 법원에 돈을 맡겨버립니다. 피해자가 난 그 돈 필요 없다, 엄벌해달라고 거부해도 소용없습니다. 법원은 어쨌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돈을 냈으니 노력했다며 형을 깎아줍니다.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돈으로 감형을 사는 셈입니다. 시선을 밖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미국엔 강제 최소형, 이른바 맨데토리 미니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특정 범죄를 저지르면 판사가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가 없습니다. 법에 최소 몇 년 이상이라고 아예 박혀 있거든요. 마약 범죄를 예로 들면 헤로인 100g 이상을 밀매할 시 최소 5년, 1kg 이상이면 최소 10년입니다. 판사가 아무리 피고인 사정을 봐주고 싶어도 이 밑으로는 형을 깎을 수가 없습니다. 총기를 들고 범죄를 저지르면 여기에 최소 5년이 더 붙습니다. 발포까지 했다면 10년이 추가되고요. 무서운 건 한국처럼 대충 퉁쳐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미국은 동시집행이 아니라 연속집행이 원칙입니다. 마약 밀매로 10년, 총기 사용으로 5년을 받으면 이걸 더해서 15년을 꼬박 살아야 감옥문을 나설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더 강력합니다. 마약 밀매는 사형이고 소지만 해도 태형에 징역 30년까지 나옵니다. 최소 형량이 법에 고정돼 있고 거기에 매질을 가하는 태형까지 얹어주는 구조입니다. 반면 한국은 이런 강제성이 없습니다. 양형 기준이 있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공고일 뿐 강제가 아닙니다. 판사가 기준을 벗어나도 판결문에 이유만 적으면 그만입니다. 실무적으로 양형 기준을 따르는 비율이 높다곤 하지만 감경 사유만 잘 갖다 붙이면 형량은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비슷한 법 체계를 가진 일본도 사실 구금률 자체는 한국보단 낮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감옥에 안 보내는 대신 사회적 낙인이 무섭게 작동합니다. 전과가 생기면 취업은 물론이고 사회생활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매장당합니다. 감옥 대신 사회가 직접 형벌을 내리는 셈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도저도 아닙니다. 미국처럼 법이 강제로 가두지도 않고 일본처럼 사회적 낙인이 지독하게 작동하지도 않습니다. 법도 봐주고 사회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니 국민들 눈엔 법이 범죄자를 봐준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양형 기준만 확 높이면 해결될까요?
여기엔 아주 현실적인 벽이 있습니다. 형량을 높여 실형 선고가 늘어나면 당장 그 사람들을 가둬둘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한국 교도소 상황은 한계치를 넘어섰습니다. 2024년 8월 기준 전국 교정시설 수용률이 124.5%를 기록했습니다. 정원은 5만 명인데 실제로는 6만 2천 명 넘게 들어가 있습니다. 정원보다 12,000명이나 초과된 상태입니다. 전국 55개 시설 중 48개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서울구치소는 더 심합니다. 수용률이 153%에 달합니다. 100명이 살아야 할 공간에 153명이 사는 꼴입니다. 6인실에 7, 8명이 끼어 자는데 밤마다 테트리스 하듯이 사람을 끼워 맞춰야 누울 수 있습니다. 발을 뻗는 건 사치고 옆 사람과 어깨를 맞대고 칼잠을 자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게 22년 만에 최악의 수치입니다. 이미 2016년에 헌법재판소가 과밀 수용은 인권침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상황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형량만 내리면 교도소가 물리적으로 버티질 못합니다. 결국 시설을 더 지어야 하는데 비용부터 만만치 않습니다. 건물을 짓는 돈은 둘째치고 수용자 한 명당 들어가는 연간 유지비만 3천만 원이 넘습니다. 설령 예산이 있어도 더 큰 문제는 부지 확보입니다. 다들 감옥이 필요한 건 알지만 내 집 앞마당은 절대 안 된다고 버티니까 땅을 구할 수가 없거든요. 실제로 의정부 교도소 신설 계획도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내 집 옆에 감옥이 들어온다는데 환영할 주민은 없으니까요. 양형 기준을 올리려면 교도소를 지어야 하고 지으려면 예산이 필요하고 땅을 찾으려면 주민 동의와 정치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국 형량을 올리자는 주장은 법조문 수정만으로는 끝나는 게 아니라 돈과 땅 그리고 정치 문제까지 얽혀있는 고차 방정식인 셈입니다. 결국 우리는 거대한 딜레마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 형법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법전에는 무기징역이나 사형 같은 칼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70년 묵은 관대한 처벌 관행과 애초부터 낮게 설계된 양형 기준이 그 칼날을 무디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성과 합의라는 감경카드까지 더해지면 형량은 더 쪼그라들고 설령 판사가 마음먹고 엄벌을 내리려 해도 당장 범죄자를 수용할 감옥조차 없는 게 현실입니다. 과거의 낡은 관습, 현재의 낮은 기준, 그리고 미래를 대비하지 못한 교정 인프라까지 입법, 사법, 행정이 복잡하게 얽혀 만들어낸 구조입니다. 법전에는 엄벌이 적혀 있지만 현실은 관대한 처벌이 반복되는 이 구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